어머, 저 소리는 뭐야? 할머니 오시는 소리야. 준서가 손을 들어 흔들기 시작했어요. 경운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분이 진짜 할머니야? 말을 마친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피식 웃었어요. 와, 요즘도 저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완전 레전드다. 인스타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경운기가 10m 앞까지 다가오자 흙먼지가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이씨, 먼지 이게 얼마짜린데. 그녀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3만 원짜리 프랑스산 미스트를 매일 뿌리는 얼굴에 흙먼지라니. 서연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옷 다 버리겠네. 막 드라이클리닝을 마친 샤넬 재킷을 툭툭 털었습니다. 소매 끝에 묻은 먼지 한 톨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요. 머리카락도 몇 번이나 쓸어 넘겼어요.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웨이브가 흐트러질까봐 조심스럽게. 경운기라니. 나 진짜 처음 봐. 그 목소리엔 신기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 타지만 우리 할머니는 경운기 타시거든. 마을 어디든 가실 수 있어. 경운기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뚝 끊겼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목에 두른 수건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 사이사이로 흙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손주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 왔구나. 할머니가 경운기에서 내리려 하자 준서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에이, 뭘 조심해.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곳에 시선이 뺏긴 틈에 서연은 빠르게 경운기를 찍었습니다. 하참, 내가 이런 걸 다 보네. 할머니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준서 여자친구구나? 네, 할머니. 서연이에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는 짧았어요. 할머니가 다가오려 하자 살짝 몸을 틀어 거리를 유지했죠. 아이고,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하얗고 인물이 곱네. 먼 길 왔지? 배고플 텐디 얼른 가자. 아, 네. 괜찮아? 응.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욕이 나왔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이걸 타고 다니시지. 작년 겨울엔 눈이 무릎까지 왔는데도 체인 감고 운전하셨어. 그 발로 어디든 가신다. 뭐 그런 거.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 비아냥을 못 들은 척했어요. 담 너머로 텃밭이 보였어요. 상추며 고추며 온갖 채소들이 심어져 있었죠. 저게 다 우리 밭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농약 하나도 안 쳤어. 다 손으로 벌레 잡고 키운 거야. 와, 진짜 유기농이네요. 준서가 감탄했어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며? 도시엔 비싸게 판다던데. 서연은 텃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걸 다 손으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마침내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독대가 반드시 줄지어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아 윤이 났죠. 처마 밑 빨래줄엔 빨래 대신 서류철이 집게로 집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종이들 사이로 농협 로고가 선명했어요. 저건 왜 저기?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비 맞아서 젖었길래 말리는 거요. 할머니가 경운기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장부가 젖으면 안 되거든.
서연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벽은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상태였어요. 대문도 없었죠. 그냥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먼저 손 씻어. 할머니가 우물가로 안내했어요. 펌프식 우물이었습니다. 이걸로 씻으라고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시원하고 좋아. 지하수라 깨끗해. 준서가 먼저 펌프질을 했습니다. 찬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그는 시원하게 손을 씻고 얼굴까지 씻었죠. 아, 시원하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휴대용 세정제를 꺼냈습니다. 프랑스산 유기농 제품이었어요. 그녀는 물 한 방울 없이 손을 비비며 소독했죠. 밥부터 먹자.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할머니는 나무 주걱으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봤습니다. 옆 가스레인지에선 달걀 부침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죠. 준서야, 상 좀 펴라. 네, 할머니. 준서가 방에서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원목상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멘트 바닥, 연탄 자국이 남은 벽, 그리고 70년대식 싱크대. 이런 데서 요리를 하다니. 띠리리링. 창틀 위에 놓인 효도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농기계 점검일 안내라는 글자가 떴어요. 여보세요? 아, 농협이구나. 할머니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알았어. 경운기 가져갈게. 통화를 마친 할머니가 버튼을 2번 꾹 눌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연에겐 신기했어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효도폰이라니. 할머니, 스마트폰 안 쓰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런 거 뭐하러 써? 이걸로도 전화 잘 되는데. 할머니가 반찬을 하나둘 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보리밥이 담긴 녹그릇, 열무김치, 달걀 부침, 봄동 무침, 그리고 된장찌개.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죠. 특별한 건 없지만 많이 먹어. 할머니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보리가 섞인 밥이 뽀얀 김을 내뿜었어요. 서연은 수저를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에 얼룩이 있었어요. 그녀는 휴지로 슬쩍 닦아냈죠. 준서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서울에서는 못 먹는 맛이야. 준서가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맛있으면 더 먹어. 할머니가 준서 그릇에 된장찌개를 더 퍼주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짠맛이 확 올라왔어요. 거칠고 투박한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준서 씨 의대, 학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대가 되게 비싸잖아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서연을 흘끔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할머니가 장독대 옆으로 가더니 비닐에 쌓인 두꺼운 서류철을 가져왔어요.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했고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류철을 펼쳤어요. 빼곡한 손글씨로 가득한 장부였습니다. 농사 지어보냈지. 할머니의 손가락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품목별로, 금액별로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에도 나가고 도매상에도 팔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트럭 얻어 타고 읍내 나가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준서 의대 붙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등록금 보니까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땅은 팔면 끝이요. 나는 지켰어. 할머니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준서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거야. 팔 수 없었어. 대신 더 열심히 일했지. 서연은 장부를 대충 넘겨봤어요. 집원, 면적, 임대 수익, 입금 일자. 복잡한 숫자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찌푸리며 장부를 덮었어요. 농사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목소리에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시하는 투였을지도 몰라요. 머리 쓰는 일은 못하지만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어.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차마 여자친구에게 뭐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드렸어요. 할머니, 봄동무침 더 드세요. 아이고, 내가 먹을게. 너희들 먹어. 식사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밥그릇에는 아직 반 이상이 남아 있었죠. 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7살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어. 부모님은 해외에 계셨어. 사업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날 키우셨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군 제대한 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서연이 살짝 몸을 돌렸어요. 그래서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때부터 날 키우신 게 아니야. 처음부터 키우셨어. 학비 걱정한 적 없었고 용돈도 넉넉했어. 준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본 거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할머니한테 농사는 자부심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장독대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죠. 서연이 왜 저럴까?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서연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의 식탁. 테이블 위엔 촛불 대신 작은 조명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버터 향이 퍼졌고 유리잔엔 진한 레드와인이 절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색 커틀러리가 반짝거렸고 그 위에 비친 서연의 얼굴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 서연이 스테이크를 잘라 한 입 베어물며 웃었습니다. 준서 할머니가 우리 마중 나왔는데 경운기를 타고 오신 거 있지? 경운기. 엄마의 얇은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흙먼지 다 튀고 수건 두르고 운전하시는 거야. 나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 서울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서연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게 또 귀엽더라. 진짜 시골 정서랄까? 근데 옆에 있으면 냄새가 좀 나긴 했어. 흙냄새? 비료 냄새?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힘들더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와인잔의 붉은 빛이 얼굴에 비쳐 입술이 더 차갑게 보였죠. 그런 집이면 안 돼, 서연아. 엄마, 그런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할 집이야. 엄마가 천천히 나이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건너편에서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연의 말을 듣고는 신문을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손도 정확하고
환자들한테 평판도 좋아. 내가 보기엔 의사로서 부족한 건 없어. 아버지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잠시 웃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야.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뒤라니? 집안이지.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내가 주선까지 했잖아. 준서 좋은 친구라고. 근데 말이야. 그가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뿌리는 못 속여. 그 친구는 능력 있어도 결국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야. 그런 집안이랑 엮이면 나중에 너만 힘들어져. 병원에서 같이 일할 땐 괜찮지만 가족으로 묶이기엔. 글쎄. 아빠, 근데 아빠가 직접 주선하셨잖아요. 그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땐 몰랐지. 경운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서연아, 세상은 말이지. 실력도 중요하지만 품격이 더 오래 간다. 그 친구는 의사로서 훌륭하지만 우리 가정과 어울리긴 어렵다. 엄마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같은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냄새부터 다르면 아무리 사랑해도 오래 못 가. 우리는 흙냄새보단 향수 냄새에 익숙하잖아. 세 사람 사이로 와인잔이 부딪혔습니다. 짧은 금속성 소리가 퍼졌지만 그 안엔 따뜻함보다는 위선의 냉기와 자기 확신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구내식당. 점심시간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 국자로 국 푸는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하지만 준서가 앉은 테이블 주변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준서 선배다. 전공의 한 명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옆 테이블로 가면서 동료와 속삭였죠. 봤어? 김전공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준서 선배 할머니 경운기 몰고 마중 나왔다더라. 사진이 확대됐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 녹슨 경운기, 땀에 젖은 수건을 두른 할머니,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드는 준서. 서연이 찍어 올린 바로 그 사진이었죠. 이거 실화야? 박전공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톡에도 떴던데. 다른 전공이가 희죽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올렸대. 인스타에 먼저 올렸다가 스토리로 공유한 거 누가 캡처해서. 와, 여자친구가 이런 걸 올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쪽팔려서. 준서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주변의 속삭임이 다 들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체면이란 게 있지. 누군가의 말에 준서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 원장이 들어섰어요. 검은 정장이 빳빳했고 구두는 반들거렸죠.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도 같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준서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박 원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그냥 지나쳤죠. 요즘 소문이 많네. 박 원장이 옆에 있던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준서가 들으라고 한 것 같았어요. 무슨 소문이요, 교수님? 과장이 아부하듯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품위. 그 단어가 준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당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준서 선생이다. 할머니가 경운기 탄다는 그 선생? 사진 봤어? 완전 시골 할머니던데. 준서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의국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의대 동기 단톡방이었어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습니다. 레전드다. 이게 2025년에 가능한 일이야? 시골 체험 아니고? 준서는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내가 올린 사진. 아, 그거, 왜? 재밌잖아. 다들 신기해 하던데. 서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처럼 들렸어요. 그게 재밌어? 우리 할머니를. 뭐가 문제야? 사실인데. 경운기 타는 거 맞잖아. 하지만, 준서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어요. 할머니는 경운기를 타고 원장은 벤츠를 타고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가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속삭임이 그리고 서연의 무심한 태도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의국은 고요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또각또각 그 규칙적인 소리가 준서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차트 정리를 하던 준서는 시계를 올려다봤어요. 밤 10시 23분.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 아직 있었구나. 박 원장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죠.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준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박 원장이 손짓했어요.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네. 박 원장이 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원장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준서, 오늘 서연이가 집에 왔었어. 준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나 창피해 죽겠어라고 하더군. 준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올린 사진인데. 그래, 처음엔 재미있어서 올렸대. 근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거야. 시집 잘 갔네. 시골 며느리 되는 거냐? 그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박 원장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서연이 올린 SNS 사진들을 프린트한 것이었죠. 이 사진들이 병원 전체에 퍼졌어. 심지어 이 사진들 단톡방에도 올라왔다더군. 나도 처음엔 자네와 서연이 잘 되길 바랐어. 자네 실력도 뛰어나고 성실하고 미래가 밝으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야. 박 원장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의사 집안이야. 서연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이 병원 설립자 중 한 분이셨어. 준서가 놀랐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경운기 타는 시골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경운기 타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기보다 박 원장이 말을 고쳤어요. 격이 안 맞아. 병원 이 사진들이 알면 어쩌겠나. 박 원장 사위가 저런 집안 출신이냐고 할 텐데.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선명했어요. 교수님, 저한테 수술 맡기셨을 땐 집안 따지지 않으셨잖습니까? 수술 실력과 결혼은 다른 문제야. 박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자네를 인정하는 것과
사위로 받아들이는 건 별개야. 서연이는 뭐라고 합니까? 서연이? 박 원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 준서랑 헤어질게. 더는 못 견디겠어라고. 준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래. 할머니는 좋은 분 같은데 나랑은 세계가 너무 달라. 친구들이 다 비웃어라고 하더군. 박 원장이 일어섰어요. 미안하지만 서연이와는 정리하게. 이미 서연이도 마음을 정한 것 같으니. 준서의 목이 잠시 떨렸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수님 마음이 그렇겠죠. 박 원장이 돌아섰어요. 눈빛이 차갑게 수축됐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병원을 나가. 부원장 자리는 이미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사진 과반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 박 원장이 준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내 딸과 헤어진다고 해서 자네를 특별히 미워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눈밖에 나면 자네도 많이 힘들어질 거야. 수술 배정, 학회 발표, 승진.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어. 제 뿌리를 부정하라는 말이면 제가 의사라는 것도 부정하라는 겁니다.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박 원장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후회할 거야. 서연이도 잃고 병원에서의 미래도 잃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하고 울렸어요. 준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벽에 기대어 섰다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운기 안 타셨으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서는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쳤지.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아주 잠깐이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경운기로 마중 나오셨을까? 택시라도 타고 오시지. 그 자신을 향한 혐오감에 준서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 손등에서 피가 났어요. 빨간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준서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 그래, 잘 들어갔지? 그 아가씨랑은 잘 지내고? 준서가 머뭇거렸습니다. 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침묵이 느껴졌어요. 준서야, 왜 대답이 그래? 혹시 싸웠어? 아니에요. 그냥.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하면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졌다고? 할머니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언제? 며칠 전에요. 그 아가씨 집에서 먼저 그런 거니? 준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뭔가 그날 일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골집에 왔던 날, 경운기를 타던 날, 준서야, 혹시 나 때문이니? 아니에요. 준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가 왜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절대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버럭거리는 준서의 모습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못하는 건 어릴 때부터였죠. 그래, 알았어. 진정해.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데려온 아가씨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네. 할머니,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준서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정훈이요. 우리 병원 교수시고 내일 부원장 선거 후보예요. 박정훈. 할머니가 나직이 되뇌었어요. 그래, 알았다. 준서야, 내일 병원에 중요한 일 있다며? 네, 부원장 선출이요. 그래,
잘 되길 바란다. 네, 할머니. 준서야. 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지? 준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할머니도요. 그래. 잘 자거라.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장학금을 준 학생들의 명단이었죠.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1985년 박정훈, 의대 3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 이 아이구나.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 김영숙입니다. 아, 이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병원 행사에 참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 좀 해주세요. 갑자기요? 그리고 30년 전 장학생 서류 좀 찾아주세요. 박정훈이라는 학생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준서를 버린 사람이 내가 도와준 아이였다니.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어요. 이번엔 내가 나서야겠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대강당. 오전 9시 병원 최대 행사장인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크린엔 병원 로고가 흐르고 있었고 객석엔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진과 의료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 준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월요일 수술 배정에서 빠졌어요. 다른 의사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였죠. 수요일 또 빠졌습니다. 환자가 다른 의사를 원한다고 했어요. 금요일 학회 발표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라는 통보를 받았죠. 준서는 대강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박 원장은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의 이사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오늘이 부원장 투표일이죠? 박 원장이 유력하다던데. 최 교수는 가망이 없을 거야. 정치력이 부족하니까.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박 원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죠. 최 교수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낡은 가운을 입은 채로. 그의 옆자리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역시 박 원장이 이기겠구나.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원장 선출 투표에 앞서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그동안 저희 병원 발전을 위해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명 후원자? 누구지? 뿐만 아니라 30년간 전국의 의대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시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사진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 익명의 후원자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옆을 향해 손짓했어요. 농촌의료재단 설립자이신 김영숙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준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옆문을 비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운기 할머니가 걸어 나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으셨지만 얼굴은 분명 준서의 할머니였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깊은 주름, 그리고 따뜻한 눈빛. 하지만 어깨는 꼿꼿했고 걸음걸이엔 위험이 있었어요.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농촌의료재단? 처음 듣는데.
잠깐 얼굴이 낯익은데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프로그램 책자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분이 사회자가 소개를 이었습니다. 김영숙 이사장님은 전국 농지 10만 평을 소유하고 계시며 지난 30년간 농촌 의대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죠. 1995년 농촌 의대생 장학재단 설립, 2005년 100명째 장학생 배출, 그리고 근본 본 병원 발전을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 원장의 손가락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옆자리 이사가 속삭였어요. 박 원장, 저분이 누구야? 글쎄, 나도.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어요. 농사일로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하지만 그 손이 마이크를 쥐는 모습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담담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준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기 앉아있는 준서 선생의 할머니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쏠렸습니다. 준서는 얼어붙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준서 선생 할머니? 박 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경운기를 탑니다.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걸로 내 식구를 살렸고 내 손주를 의사로 보냈습니다. 농사 짓고 장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스크린에 장부 사진이 떴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기록한 그 빼곡한 숫자들. 근데 일주일 전 내 손주가 혼인을 약속했던 집안에서 파혼을 당했어요.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오? 할머니의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경운기를 탄다는 이유였어. 부끄럽다 했지. 모든 시선이 박 원장에게 향했어요. 박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덜미가 빨갛게 달아올랐죠. 박 원장, 할머니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말 맞지요? 박 원장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오해? 할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청중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억 기부 조건은 단 하나요. 할머니가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품격을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 되는 것. 이사진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경운기가 부끄럽다 한 그 입하고 100억 받겠다고 웃는 그 얼굴.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었어요. 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사님들, 이제 투표를 시작하시죠.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박 원장. 해명할 게 있으면 해보시오. 박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단지 병원의 품위를. 품위?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30년간 장학금 준 학생 중에 박 원장도 있었소.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청중이 아연실색했어요. 1985년 의대 3학년 박정훈. 집안이 어려워서 등록금 못 내던 학생. 내가 4년간 학비 전액 지원했지. 박 원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편지 보냈었지요. 은희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아직도 갖고 있소. 최 교수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투표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병원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줄 시간이죠. 박 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돈으로 병원을 좌지우지하려는 협박? 최 교수가 비웃었어요. 자네가 준서 선생한테 한 게 협박이지. 내 눈밖에 나면 힘들어질 거다. 그게 협박 아닌가? 이사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원장이 그런 말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100억 기부가 날아가면 이사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돌았어요. 이사진들이 하나둘 펜을 들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한순간이라도 할머니를 원망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우리 준서. 30분 뒤 결과가 발표됐어요. 최 교수 23표, 박 원장 7표, 차기 부원장은 최 교수님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서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한순간이라도 할머니를 원망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오후 2시 박 원장의 연구실. 문이 열리고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어요. 실내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박 원장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앉으시오.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원장이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사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좋겠네. 그것으로 박 원장의 15년 병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자숙 기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게. 이사장이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박 원장, 자네도 시골 출신 아니었나? 박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자네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농사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박 원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농이셨다며. 자네가 의대 들어갔을 때 동네 잔치를 하셨다고. 어떻게 그걸? 김영숙 이사장이 말씀하시더군. 자네 아버지도 장학금 신청하러 왔었다고. 허리 굽혀 인사하시면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다는데. 박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뿌리를 부정하게 됐나? 이사장이 문을 향해 걸었어요. 의사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박 원장의 대답에 이사장이 멈춰섰습니다.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이 제 출신을 알고 무시했습니다. 촌놈이 여기까지 왔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라는 걸, 시골 출신이라는 걸, 그리고 점점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이사장이 돌아봤어요. 그게 자네 잘못이야. 남이 무시한다고 스스로를 부정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박 원장은 혼자 남았어요. 책상이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 서연이 웃고 있었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교수가 들어왔어요. 박 원장. 아니, 박 선생. 박 원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냥 박 선생이죠. 최 교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안하네. 하지만 이게 자네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거라고요? 자네 아직 50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초심을 되찾아서. 박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심이라.
이제 와서 무슨 초심입니까? 자네 의대 지원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해? 박 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썼잖아. 시골에 병원이 없어서 아버지가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그걸? 김영숙 이사장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군. 장학생들 지원서를 다 보관하고 계셨어. 최 교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어요. 30년 전 박 원장이 쓴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땅을 일구며 정직하게 사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박 원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때의 자네는 정직했어. 순수했고, 그런데 언제부터, 출세하면서부터 변한 거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박 선생, 시골 병원으로 가보는 건 어때? 시골 병원이요? 김영숙 이사장이 운영하는 농촌 의료원이 있어. 거기서 다시 시작해봐. 박 원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분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이미 허락하셨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다라고 하시더군. 박 원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 교수가 나갔습니다. 저녁 6시 병원 복도. 바닥에 왁스 냄새가 은은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당직 간호사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회의실에 계신 것 같은데. 서연이 회의실로 뛰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실 필요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목소리. 서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모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준서, 할머니, 그리고 최 교수까지. 서연아?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준서를 보지 않았어요. 곧장 할머니 앞으로 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정말 못된 년이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경운기를 비웃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진, 제가 올린 거예요. 할머니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런 신기한 할머니 봤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할머니는 준서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 파혼 취소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서한테도 빌게요. 평생 빌게요.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일어나. 싫어.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 그때는 더럽다고 피했던 그 손. 할머니 손. 이렇게 아름다운 손인 줄 몰랐어요. 준서를 키운 손, 농사 짓는 손. 제 엄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할머니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말이야, 파혼은 취소 못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내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준서가 결정할 일이야.
난 상관없어. 경운기 타는 할머니 부끄러워해도 나는 그러려니 해. 할머니가 준서를 봤어요. 준서야, 내가 결정해라. 준서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느라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어요. 명품 구두는 흙이 묻어 있었죠. 서연아. 응? 넌 정말 변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시골에서 살 수 있어. 경운기도 탈 수 있어. 할머니랑 같이 농사도 지을 수 있어.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할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경운기를 타든 벤츠를 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서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 아가씨도 아직 어려. 실수할 수 있지. 할머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밤중에 시골까지 찾아가고 다시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것도 무릎 꿇으려고. 할머니가 서연을 다시 봤어요. 너 진짜 준서를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준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준서라서 사랑해요. 서연이 준서를 향해 돌았습니다. 서연아 돌아가. 응?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사진 올려서 낄낄대고 웃을 때는 좋았지? 그게 아니라 이젠 내가 너를 거절할게. 준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같은 애랑은 급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어. 서연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급이 안 맞는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이시거든. 너희 집이 감당할 수 있어? 준서가 비웃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부자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 SNS 좋아요나 받으려고 남을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은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준서야, 제발. 나가. 준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우리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할머니가 너를 용서하셨어도 난 못해. 서연이 할머니를 봤어요.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준서야, 정말 이래야 해? 응, 이래야 해. 준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너는 변한 게 아니야. 그냥 돈이 탐나서 온 거지. 할머니가 가난한 농부였으면 여기 왔겠어? 서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잘했어, 준서야. 할머니가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니에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내 마음이 그런 거면 그게 맞아.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를 용서하셨어요? 나야 뭐. 원래 그런가 보다 했지. 도시 아가씨들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근데 너는 달라. 진짜 사랑했으니까. 배신감이 더 큰 거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잘한 거 맞죠? 그럼 억지로 맞춰주는 것보다 정직한 게 낫지.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이제 집에 가자. 내일 모내기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서연의 벤츠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회진 카트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술 2건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어요. 박 원장이 사라지자
수술 배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따뜻한 눈빛.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수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박순자 할머니 보호자시구나. 수술 잘 되셨어요. 곧 회복하실 겁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다른 병원에서는 돈 없다고 안 받아줬는데 할머니가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갈라지고 굳어진 손. 선생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준서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위로 경운기 핸들을 쥐던 자기 할머니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갈라진 선마다 온기가 스며 있었죠. 손이 거칠어도 마음이 따뜻하다 하시네요. 할머니의 말에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거친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일하는 손이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같은 의사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할머니가 떠난 뒤 준서는 창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요? 박 원장이 파혼 통보했을 때 제가 순간 준서의 목이 메었어요. 순간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경운기로 마중 나오셨을까? 택시라도 타고 오시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단 1초였어요. 정말 1초. 근데 그 1초가 준서야.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사하고 손가락 다 갈라지도록 일해서 저를 의사 만들어 주셨는데 준서가 흐느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저는 할머니 자격이 없는 손주예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잘 들어. 할머니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그런 생각했을 거라는 거. 어떻게? 내가 너를 7살 때부터 키웠는데 모르겠니? 내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게 정상이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지. 1초 원망했다고 나쁜 손주가 아니야. 할머니, 오히려 그 1초 때문에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고백하는 내가 대견해.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할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뭐? 할머니는 왜 경운기를 계속 타세요? 돈이 있으신데.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편해서야. 벤츠 쌀 돈 있어도 경운기가 편해. 40년을 탔으니까. 이게 내 삶이고 내 자부심이야. 준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서. 할머니, 저 한 가지 약속할게요. 뭐? 다시는 할머니가 뭘 타든, 뭘 입으시든, 어떻게 사시든. 할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울긴 왜 울어? 나 안 울어. 할머니 지금 우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준서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손. 정말 아름다워요. 그 거친 손이 제 자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맑고 깨끗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나눈 진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짜 가족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니까요. 준서는 다시 카트를 들고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년 후 전라남도 어느 작은 섬마을. 아침 7시 물안개가 바다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진료소 앞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선생님 오셨네. 흰 가운을 입은 박 원장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박정훈 의사였죠.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까맣게 탔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어르신들, 오늘 순회 진료 갑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집부터 들를게요. 간호사와 젊은 어부가 의료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할머니 집부터 가시죠. 혈압약이 떨어졌대요.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집, 80대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드셨죠. 할머니, 제가 왔어요. 박정훈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약을 정리해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박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섬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돈도 안 받으시고. 그 순간 박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 병원이 너무 멀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임종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정훈아, 의사 되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 좀 도와줘라. 박정훈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하루에 10집 넘게 돌았어요. 혈압 재고, 당뇨 체크하고, 상처 치료하고. 저녁 6시 선착장. 박정훈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였어요. 박 선생, 잘 지내나? 네, 이사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박정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제가 돈과 권력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의사의 본분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잊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우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어. 자네 아직 젊잖아. 그리고 준서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준서는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박정훈은 일어섰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짠내가 났지만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진료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순회 진료가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김할아버지 집부터 가시죠? 그래요. 김할아버지 당뇨가 심하시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섬이 든든합니다. 박정훈이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석양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박정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었지만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